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나이가 제법 많다.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시골에서는 대부분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당시에는 일가 친척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모여 살았던 기억이 난다. 학교 가는 길도 멀었다. 걸어서 1시간 넘게 등하교를 해야 했고 어렸던 나는 혼자 다니기 어려워 꼭 친척 형들과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형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았다. 학교가 늦어져 해가 질 무렵 학교를 출발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산기슭에 도달했다. 그때는 플래시도 불빛도 없는 시절이었다. 무서웠지만 형들이 있었기에 산을 넘어가기로 했다. 산길은 어두웠고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공포에 질려 형들을 따라 바짝 얼어붙은 채 한 줄로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큰 고비를 맞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드문드문 공동묘지가 있었다. 밤이라 그런지 묘지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무서웠다. 앞에 형을 바라보며 걷던 나는 제일 앞서 가던 큰 형이 갑자기 저기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들어 전방을 바라본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아, 저게 귀신이구나. 희뿌연 형체의 무엇인가가 묘지 위에서 공중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자가 흰색 한복에 쓰개치마를 쓴 모습 같았다. 다리가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도망치면 그것이 곧바로 우리를 덮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형체는 공중에서 멈춰인 옷깃을 펄럭이며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눈물과 콧물,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셨고 오줌까지 지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형들 중 한 명이 안 돼 하고 외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나도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나를 깨우는 소리에 어렴풋이 눈을 떴다.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었다. 옆에서는 형들이 미친 듯이 울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품에 파고들어 몸을 숨기며 한동안 떨다가 겨우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형들은 귀신을 보았다며 미친 듯이 어른들에게 설명했고 나는 여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산을 내려온 누리는 용하다는 소문난 야매 한의원으로 갔다. 놀란 데에 효험이 있다는 침을 온몸에 맞으며 진정해야 했다. 나중에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집에 오지 않아 어른들이 걱정하며 찾아 나섰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찢어진 비닐 조각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놈들이 산에서 놀다가 지쳐서 잠이 든 모양이구만.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나는 분명 귀신을 보았고 비닐 조각은 귀신이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덮어놓은 것이다. 나는 귀신이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비닐 조각을 덮어놓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형들과 나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버린 악몽처럼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나았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무덤 위를 날아다니던 희뿌연 형체.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던 그 모습은 가끔 꿈속에서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 나는 그저 두려워만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걸까? 몇 년 전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기회가 있었다. 오랜만에 들른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 산길도 도로가 뚫리고 개발되면서 더 이상 그때의 무덤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모를 찝찝함과 서늘함을 느꼈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어가며 장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마을은 과거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산길은 평탄한 도로로 변했고 예전에 공포심을 안겨줬던 공동묘지 자리에는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게 된 걸까? 나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희뿌연 형체, 공중을 떠다니던 그것.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던 그 순간까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무덤들은 이미 사라졌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요 근처 새로 지어진 아파트 말이야.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대. 마을에서 오래 산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자세히 물어보았다. 왜 이사를 간대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그 노인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사람들 말로는 밤마다 누군가 창밖에서 서성이는 걸 봤다지. 이상한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간다던가. 갑자기 방 안에서 냉기가 느껴진다던가. 그 말을 듣고 나는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던 그 형체와 어쩌면 연결된 것은 아닐까? 나는 그날 밤 일부러 새로 지어진 그 아파트 근처로 가보았다. 밤늦은 시각 조용한 주택가와 대비되게 그 아파트는 정막 속에서 우뚝 서 있었다. 몇몇 불이 켜진 집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를 봤다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파트 주변을 한참 걸어 다녔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내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기분 탓인가? 스스로를 딸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아파트 외벽에 비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 나는 아파트 벽에 비친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희뿌의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묘함을 품고 있었다. 그림자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천천히 흔들리며 마치 허공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다. 어린 시절에 그날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저건 그때 그 귀신과 똑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자를 계속 주시했다. 그런데 그림자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아파트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하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긴장이 풀리며 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나는 허겁지겁 숨을 몰아쉬었다. 그냥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려 했지만 아직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더 오래된 주민을 찾아가기로 했다. 어린 시절의 그 사건과 지금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알아내야 했다. 마침내 나는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한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그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옛날에 이곳 산길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나요? 노인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옛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지.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그 산길을 피하려고 했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거든. 나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귀신이 혹시 흰 옷을 입고 있었나요? 노인은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하얀 한복을 입고 쓰개치마를 쓴 여자라고들 했지. 내 머릿속이 어지러졌다. 그날 내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노인에게 더 물었다. 그 여자는 왜 나타나는 거죠?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여자는 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들 해.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했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담담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 여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무언가를 찾아서 방황하는 존재지.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옛날에는 그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종종 사라졌어.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흰옷 입은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는 노인에게 더 물었다. 그 여자가 왜 그곳에 나타나는지, 그 배경을 아시는 건가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무도 몰라. 단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뿐이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여자는 그곳에서 죽은 뒤에도 평온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녀의 혼이 여전히 떠도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결심이 섰다.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목격한 그 현상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아파트 근처는 여전히 적막하고 음침했다. 나는 손전등과 녹음기를 준비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어떤 흔적이라도 찾고 싶었다. 산기슭을 따라 아파트 뒤편으로 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나는 그날 우리가 쓰러져 있던 곳과 비슷한 지형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나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돌무더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손전등을 비추며 돌을 들춰내자 그곳에는 오래되고 낡은 쓰개치마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쓰개치마를 응시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 없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돌무더기 옆에 놓여있던 쓰개치마가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쓰개치마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듯 공중에서 떠다녔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는 온갖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쓰개치마가 내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 아래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바로 그날 우리가 본 흰옷 입은 여자의 형체였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쓰개치마가 그녀의 머리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형체가 손을 뻗어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나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발밑을 내려다보니 쓰개치마가 여전히 돌무더기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쓰개치마를 보여주며 그에게 물었다. 이것이 그 귀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젯밤 제가 그 형체를 다시 봤습니다. 노인은 쓰개치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쓰개치마다. 그 여자가 죽은 후로 이걸 본 사람은 없었어. 어쩌면 내가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단서일지도 몰라. 노인의 말은 막연했지만 나는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 쓰개치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억울함과 원한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나는 그 쓰개치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내게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혼을 달래줄 방법은 단 하나야. 그 쓰개치마를 그녀가 억울하게 죽었던 장소에 돌려놓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날 밤 다시 산길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시작했다. 쓰개치마를 돌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식이자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공포를 직면하는 일이었다. 나는 노인의 조언대로 간단한 제사 준비물을 챙기고 산길로 향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아파트 뒤편 산기슭에 도착했다. 손전등을 들고 돌무더기가 있던 곳으로 향했다. 주변은 적막했고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차가웠다. 쓰개치마를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고 나는 준비한 향을 피웠다.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기도했다. 여기 계신 분,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주변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섬뜩한 소리가 났고 내 앞에 쓰개치마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쓰개치마는 허공에서 맴돌다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었다. 고맙다. 이제 나는 떠난다. 그녀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쓰개치마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허탈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주변의 적막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가벼워진 듯했다. 그녀가 이곳을 떠나면서 산길을 둘러싼 오래된 원한과 공포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산길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산길은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고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어린 시절의 공포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나는 마음 깊이 안도하며 그곳을 떠났다. 시간이 지나며 그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심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나는 이 일을 통해 깨달았다. 억울한 영혼은 누군가의 이해와 위로를 통해 마침내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지만 내게는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남았다. 과거의 공포를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으며 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수면. 당신들은 겪어본 적이 있는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가다 꿈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주먹을 휘둘러 본 적이 있는가? 대개 꿈속에서의 주먹은 물주먹일 뿐이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누나 둘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소년이다.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길을 걷다 보면 나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친다. 나와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도 종종 눈에 띈다. 다만 누나들은 평범하지 않다. 큰 누나는 음악 쪽으로 특출한 재능이 있어 음악을 하고 있다. 작은 누나는 미용업계에서 성공해 지금은 자그마한 샵을 차려 성형시술을 하고 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나는 가끔 평범하지 않은 꿈을 꾸곤 한다. 꼭 실제 같은 루시드 드림이라 불리는 꿈이다. 그 꿈에서 나는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몰골로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다. 지루하고 이상한 꿈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종종 우리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 꿈을 꾸곤 했다.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답답함에 몸부림치다 깨면 등어리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런 꿈들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다. 나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시절엔 개구쟁이였지만 중학교에 들어선 이후로는 조용히 친구들과 잘 지냈고 싸움 한 번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나름 평범하지 않은 대학에 진학했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직장에도 들어갔다. 그렇게 청춘이 지나갔고 마침내 사랑도 찾아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또렷한 이목구비, 빛나는 눈망울, 그리고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몸매까지. 정말 나 같은 평범한 남자에겐 과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나를 사랑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꿈 얘기로 돌아가자면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이상한 꿈을 꾸었다. 큰 누나가 나를 시술하다가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꿈이었다. 결국 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병실엔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 외롭고 슬픈 꿈이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마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흘린 눈물이었을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런 꿈은 그 이후로 꾸지 않았다. 회사에 제출할 자서전을 완성한 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 수정과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다.
수정의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후미진 골목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마스크를 쓴 괴한도 보였다. 괴한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달렸다. 그 순간 태어나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고 이내 분노가 치밀었다. 수정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괴한에게 닿을 듯 말 듯 다가갔을 때 다행히 수정은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나는 괴한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괴한은 재빨리 일어나 칼을 주었다. 나는 태권도 정권 찌르기를 떠올리며 괴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고 나의 주먹은 물속에서 휘두르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꿈속에서 싸움을 할 때처럼 내 주먹은 현실에서조차 물주먹 같았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은 싸움을 해보았는가? 꿈속에서 싸움을 해보았는가? 그 꿈속에서의 주먹이 물주먹처럼 무력했다면 당신은 내가 느낀 좌절감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주먹 같은 무력함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내가 마주한 그 괴한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내 모든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마치 현실 속에서 내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존재였다. 나는 그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괴한의 차가운 눈빛과 칼끝의 번쩍임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수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력감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다 갑작스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침실 한가운데 나와 수정 사이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느낌은 계속되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둘러봤다. 누구야? 나는 무작정 소리쳤다. 수정은 놀란 듯 내게 몸을 돌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내 상상력의 결과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꿈, 현실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기운. 이 모든 것이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꿈속에서의 물주먹과 현실에서의 무력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루시드 드림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 꿈을 자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된 내용은 내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꿈에서라도 내가 주먹을 쓸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그 괴한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매일 밤자기 전에 명상을 하며 꿈을 통제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무력했고 괴한에게 번번이 당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한 결과 나는 점차 꿈속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침내 꿈속에서 괴한에게 제대로 된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은 이전과 달랐다. 괴한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나는 처음으로 승리감을 느꼈다. 드디어 해냈어. 나는 꿈속에서 외쳤다. 하지만 동시에 괴한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내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리는 듯한 섬뜩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괴한은 꿈속에서 더 강해졌다. 그는 단순히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수정이 괴한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꿈을 통제하려 노력했다. 점점 더 강해진 괴한과의 싸움은 내게 있어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괴한은 꿈속에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이 싸움이 단순히 꿈속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현실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길거리에서 괴한과 비슷한 사람들을 마주치곤 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수정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꿈속 싸움에 집중했다. 마침내 나는 꿈속에서 괴한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과 무력감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넌 누구야?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괴한은 웃으며 대답했다. 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자 분노야. 내가 도망치는 한 난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내가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는 한 괴한은 영원히 내 꿈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괴한을 완전히 물리쳤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모습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 그는 단순히 나를 괴롭히던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모든 두려움과 무력감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나는 이제 더는 꿈속에서 물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 꿈은 나의 통제 아래 있고 현실에서도 나는 더 강해졌다. 그 모든 것이 괴한과의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형과 누나가 본 여자아이.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가족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초저녁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그렇게 깊은 잠에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떴다. 하지만 특별히 깨야 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잠결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누워 있었지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결국 나는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깼는지, 이 공포가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옆에 자고 있는 엄마에게 말을 걸려고 입을 열었지만 놀랍게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목구멍 깊숙이 무언가를 밀어넣은 것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 막혀버린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나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며 말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가 눈을 떴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가 깨는 순간 나를 사로잡았던 공포는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내가 방금 느낀 두려움과 혼란이 거짓말처럼 씻겨나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아무 일 아니야.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잠에 들었고 나는 그 상태로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밖으로 나가 밤 공기를 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제 내가 겪은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형과 누나가 겪은 어린 시절의 이상한 경험이다. 어릴 적 형과 누나와 나는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히 재미있게 놀던 날이었고 우리 셋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숨었다. 우리 집에는 방이 3개 있었고 우리는 누나 방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누나는 옷걸이 안쪽에 몸을 숨겼고 형은 벽장 안쪽 2층 칸에 팔로 무릎을 감싸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술래가 되어 형과 누나를 찾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형과 누나를 찾으려고 방 안을 뒤지고 있었고 그 시각 형은 벽장 안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형은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형과 같은 자세로 웅크린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형은 처음에 누나가 같은 곳에 숨은 줄 알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형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여자아이와 몇 분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 10여 분 후 내가 벽장을 열어 형을 찾았고 형은 그제야 벽장 안에서 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옷장 안에 누군가 있었어. 누나도 형의 이야기를 듣더니 놀라며 말했다. 나도 봤어. 옷걸이 뒤에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있었어. 누나는 옷걸이 뒤에 숨었을 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여자아이를 봤다고 말했다.
그 여자아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누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우리는 3명 모두 이상한 공포를 느꼈다. 그날 본 여자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 우리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형과 누나가 본 여자아이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가끔 나는 내가 그날 느꼈던 공포와 형과 누나가 봤던 그 여자아이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날 밤 나는 엄마를 깨우고 공포를 느꼈던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기운이 내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혹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알 수 없는 공포가 다시 밀려오곤 했다. 특히 형과 누나가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하던 중에 만났던 하얀 옷의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몇 주 후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밤중에 갑작스레 깨어났다.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이번에는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엄마와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왜 날 찾지 않아? 나는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분명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나와 가족들밖에 없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형과 누나가 말했던 하얀 옷의 여자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에 가려진 채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내가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겨우 몸을 움직여 엄마를 흔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깊이 잠들어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눈을 떠보니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족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내가 악몽을 꾼 것이라고 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형과 누나는 내가 본 것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형은 내게 말했다. 혹시 내가 본 게 우리가 어릴 때 본 그 여자아이였던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비슷했어. 그 여자아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밤이 되면 거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가 방 안을 서성이는 기척을 느끼곤 했다. 가장 이상했던 일은 어느 날 밤 형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일어났다. 우리는 과거에 형과 누나가 봤던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때 누나는 그 여자아이를 봤다고 했잖아. 누나한테도 물어보자. 형이 누나를 불렀고 누나는 그 이야기가 꺼내지길 거리는 듯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누나는 형과 내가 물어보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날 그 여자아이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애를 본 이후로 가끔 꿈에서 나타났어. 누나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여자아이와 관련된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밀폐된 공간. 방은 하얀색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3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1분 안에 선택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뭐라고? 자,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난감 비행기가 있죠. 그 둘 중 하나를 부수세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과 지금 운행 중인 모든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선택하면 당신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분을 버텨 죽으면 비행기를 탄 사람들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옆에 망치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망치를 들었다. 나와 많은 생명을 비교하면 선택은 분명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고 수많은 생명도 살리고 싶었다. 망치를 들고 관을 쳤다. 몇 번을 치자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은 관에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현재 운항 중인 모든 비행기 속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옆에 문이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 역시 하얀색 방이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TV가 있죠. 그 둘 중 하나를 부수세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과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TV를 선택하면 당신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분을 버텨 죽으면 TV 속 사람들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야구 방망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나는 첫 번째 방과 다름없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관을 쳤다. 몇 번을 치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당신은 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TV 속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옆에 문이 또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전히 하얀색 방이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구본이 있죠. 그 둘 중 하나를 부수세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당신과 지금 운행 중인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구본을 선택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죽지만 당신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1분을 버텨 죽으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옆에 휘발유통과 성냥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나는 아무 고민 없이 휘발유통을 들고 관에 부었다. 그리고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 관으로 던졌다. 불이 크게 타올랐다. 음성이 들려왔다. 당신은 모든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TV 속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당신도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그곳은 장례식장이었다. 향과 백합꽃 3송이가 놓여 있었고 사진 3장이 나란히 있었다. 엄마, 아빠, 동생의 사진이었다. 나는 충격으로 숨이 막혀왔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에서 엄마, 아빠,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손발이 떨리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향과 백합꽃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어디선가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최종 선택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도 섬뜩하게 이어졌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선택을 제안합니다. 이 방에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진실을 직면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당신의 삶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무슨 선택을 해왔던 것일까? 장례식장 한가운데 있는 엄마, 아빠, 동생의 사진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모든 것이 실제 같았다. 나는 손을 떨며 백합꽃의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이 전해졌다. 분명히 현실 같았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작은 문이 열리며 흰 빛이 새어나왔다. 그 문은 고요히 나를 향해 열려 있었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대로 나가버린다면 나는 정말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이 모든 선택은 왜 나에게 주어진 걸까? 엄마, 아빠, 동생의 사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그들을 살린 걸까? 결국 나는 마지막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을 나가려는 순간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결국
발걸음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왔다. 좋아요. 저는 진실을 알겠습니다. 그 순간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얀 벽이 갈라지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졌고 대신 무언가 거대한 화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화면 속에서는 내가 지나온 선택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다.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 첫 번째 관을 부순 나의 모습. TV 속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 관을 부순 나의 모습. 그리고 지구를 위해 세 번째 관을 불태운 나의 모습. 그러나 그 관 속에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화면이 확대되며 관 안의 내용이 드러났다. 첫 번째 관 속에는 아기의 모습이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아기 인형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있었다. 두 번째 관 속에는 청소년처럼 보이는 인형이 있었고 세 번째 관 속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새겨진 인형이 있었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당신은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으셨나요?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부순 것은 단순한 인형이나 물체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음성은 차갑고도 무심하게 계속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대가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신의 삶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나는 마지막 문 앞에서 모든 힘이 빠진 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깊고도 어두운 공허였다. 나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선택과 대가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녔다.